목사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LH 오상훈 차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목사동 정목초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여론이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일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설명회 진행 순서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설명을 하게 된 이한을 차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중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리 지역의 개념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란 노후, 불량 주택과 신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승인 및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지정 요건으로는 첫 번째, 해당 지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 구역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의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의 수립 방향입니다. 지역관리 전략 구성에 기반하여 건축물의 밀도 상향, 개발 사업성 확보, 창의적 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공공주도로 거점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 자력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주택정비뿐만 아니라 생활 SOC 시설 및 도로, 주차장 등을 함께 확충합니다. 네 번째, 민간 참여를 유도합니다. 건축규제 완화, 개발密도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민간 자력 사업을 촉진합니다. 관리지역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규제 완화 사항입니다. 용적률 특례로는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정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을 할 수 있고 단지 내 공동이용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건축 특례로는 7층 초과 15층 이하 가로주택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완화할 수 있고 동간 최소 거리 또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요건의 완화입니다. 가로주택 요건 완화로는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가로구역 인정이 가능합니다. 민간 시행 사업자도 2만 제곱미터까지 가로구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 완화로는 소유자 5분의 4 이상, 토지 3분의 2 이상 확보 시 매도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 없이 관리지역 내라면 어디든 사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통합개발 특례로는 연접 블록을 동시 개발할 경우 임대주택 생활 SOC를 공공주도 사업장에 집중 건설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간개발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관리지역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를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관리지역 내 사업 배치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을 공공 거점 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시행합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SOC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로주택, 자율주택을 주민 자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개별 사업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자율주택을 도입할 경우 이 개별 사업의 특이사항으로는 첫 번째, 소규모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로주택은 사업 면적을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 가능하고 노후도를 57%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주택은 관리지역 내에서는 지역, 구역의 제한 없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관리지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정비 기반 시설 및 생활 리소시 시설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세 번째가 현재 단계로서 관리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공공거점 및 민간 자력 추진 사업을 계획하고 정비 기반 시설 및 생활 리소시 시설 계획 등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 관련 부서 협의, 관리계획 수립 입안, 주민 공람, 통합 심의, 관리계획의 승인 고시, 일반 열람의 절차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양천구 목사동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약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SOC로서 마을 커뮤니티, 도서관, 아이 돌봄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어린이 공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민 편의시설의 증진을 위해 적정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구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필지 매입을 통한 쌈지형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밀도 구상안입니다. 임대주택을 20% 이상 확보 시 법적 상한 용적률 250%를 확보가 가능하며 5곳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1순위로는 LH의 거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블록의 사업도 확산이 가능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완화 시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57%로 완화가 가능하고 서울시 조례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건물을 20년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관리지역의 주요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리지역 전체가 전면 철거된 후 신축되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아닙니다. 신축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전면 철거하기 어려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기반시설과 함께 소단위 블록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 체계를 관리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즉,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지역 전체가 철거되고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관리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후보지로 발표되었다고 해서 종상향, 용적률 완화 등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사업 여건이 상이하므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상향, 용적률 완화 등은 도시계획 심의 등으로 결정될 사항이며 사업성, 기부 체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가 없는 개발 밀도 상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 주민 공동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국비 등을 활용한 매입 방식이나 개발 밀도 상향을 통한 기부 체납 방식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리지역의 작동 원리입니다. 즉, 주민과 공공 간의 개발 밀도 상향, 기부 체납 등 주고받기에 관한 협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관리계획 또는 관리지역은 사업 시행 방식이 아닙니다.
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일종의 계획서이며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과 같이 개별 사업 시행 방식을 일컫는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블록별 사업 시행 방식은 별도로 정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개별 사업 시행 방식에 따른 법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도 50%를 만족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블록의 노후도 66.7%, 완화할 경우 56.7%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단지는 땡땡 사업을 하고 싶은데 LH가 알아서 다 해주나요? 아닙니다. 관리지역 내외에서 발생되는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이 조합 또는 주민 합의체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종류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즉, 주민의 역량으로 주민의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설계하고 분양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맡게 된 LH 오상훈 차장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기존의 사업 유형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유형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공공이 주도하여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후보지가 위치에 따라서 역세권에 위치한 역세권 사업, 중공업에 위치한 중공업 사업, 그 외에 저층 노후에 위치한 저층 노후 주거 세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옥사동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저층 노후 지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층 노후 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하고 양질의 생활의 소스가 갖추어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 요건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업이 추진되면은 종상향 인센티브가 있고 기부 체납 완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공동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헬스, 보육, 택배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고 이 생활 SOC에는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좋은 그런 시설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에 필요한 실버케어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가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상향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고 기부 체납 비율을 최소화했습니다.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기부 체납 비율이 20에서 25%, 많게는 30% 이상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딱 15% 수준에서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적률 규제 완화와 기부 체납 최소화를 통한 수익을 통하여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민간 사업 추진 시보다 수익률을 10에서 30%포인트 이상 추가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인데 만약에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저희가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2차 설명회에서 수익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치합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7개 지구가 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설계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관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의 우수한 설계 기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주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이제 신축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에서 3% 정도만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기 주택 임차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공공 자가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을 도입해서 만약에 능력이 부족한 여러분들도 분양가에서 50% 정도만 여러분들이 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공공시행자인 LH가 부담해서 추후에 분양주택처럼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매각하실 때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에게도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소유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통합심의와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5년에서 6년 이내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방식은 기존의 관리처분 방식에 그대로 적용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분양 계약을 통하여 분양권을 받게 되고 사업기간 동안 소유권이 잠시 LH로 이전되었다가 신축 후에는 다시 소유권이 주민 여러분들에게 이전되는 그런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책임집니다.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방식은 비례율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의 손익이 주민 여러분들에게 기속이 됐지만 이 사업은 우선 분야 계약 시점에 여러분들의 수익이 확정되고 그 이후의 리스크에는 LH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확정 지분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리, 갈등이 없는 투명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공공의 시행으로 조합이나 시공사들의 이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업 제한 단계에서 지구 지정 이제 고시 단계,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복합 사업 승인 단계, 그리고 이제 착공 및 이주 단계로 사업이 나눠집니다. 지구 지정 제한은 이제 목사동 여러분들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렇게 후보지를 제안하시고 사업을 검토해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예정지구 지정 고시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정지구 이제 고시 이후에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이제 지구 지정이 확정 고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구 지정 확정 고시가 되면은 이제 민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복합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현물 선납 방식으로 이제 우선 분양 계약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주를 하게 되고 착공을 하게 되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 6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공공주도의 사업이지만 주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가 있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 지정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동의율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의 브랜드 선정이라든지 감정평가사 선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가치 또한 저희가 보호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소규모 관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도심복합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률은 소규모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구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소규모 관리지역은 주민, 조합이 시행하거나 아니면 공공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복합 사업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시행을 합니다. 사업 방식은 소규모 관리지역은 관리처분 방식으로서 사업기간 동안 토지주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분양권도 받게 됩니다. 도심복합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을 해서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선납 약정을 통해서 토지주는 분양권을 받고 사업기간 동안 잠시 LH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LH가 관리해드리다가 사업이 완료되면은 다시 토지주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그런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요건은 설명을 드렸고요. 동의 요건은 소규모 관리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소규모 관리지역은 10에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특수하게 지원해드리는 공공자가주택 역시 10에서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양주택은 70에서 80% 이상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소요 기간은 소규모 관리지역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신속하게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관리지역은 사업 제안에서 입주까지 약 5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사업 제안에서 입주까지 약 6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 방지 대책으로는 소규모 관리지역 사업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시점이 관리 처분 계획 고시일 또는 이제 시도지사가 정하는 날을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6월 29일 법이 국회로 의결되는 이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분에게만 주택이 주어지는 현물 선납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분에게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한된 구역으로만 사업 추진하는지, 현재 이제 그러니까 제한된 구역은 주민이 스스로 제한 후보지로서 도로 확보나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구역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보장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비율 완화, 분양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사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이 사업은 이제 관리처분의 비례율 방식이 아닌 수익률을 보장하여 우선 공급 가격,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가격에서 추가 분담금을 낮추어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업 기간을 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에 조합총회나 이런 절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심의와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LH가 공공으로 시행하지만 LH 브랜드가 아닌 민간 브랜드가 걸립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는 그 안양 관양지구나 성남 순환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LH 브랜드가 아닌 민간 브랜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주택 공급 시 1+1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은 한 세대 한 주택 공급이 원칙이지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이 가능합니다. 현물 선납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우선 공급권 취득을 위해서 종전자산을 현물 선납 우선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에 양도세는 그 당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시점에 그때 양도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감정평가에 기준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 등을 산민이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1인을 선정하게 되고, 지자체에서 1인을 선정하게 되고, LH가 1인을 추천해서 3인이 함께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동호수 배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 등 소유자를 우선 배정한 후에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도 입주 후에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사야 돼 의무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33평이 넘는 대형 평수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전용 8제곱미터 33평 이하의 주택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그 우선 분양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책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6월 29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물 보상이 됩니다. 단 부모님이 사망하시거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 증여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 현금 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배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하여 시공사라든지 감정평가사 선정은 주민들이 직접 선정을 하시고요. 단지 설계라든지 주요 마감재 같은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3월 10일 날 양천구 유튜브 양천TV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며 설문 기간인 3월 25일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회를 들으실 시점에는 저희 안내문이 등기로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해서 혹시나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등기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일반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우편물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양천구청이나 저희 LH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사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13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밝혀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사업 유형을 결정하여 국토부 서울시 양천구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많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유형을 결정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서류는 주민여론 설문지,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일단은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고요. 제출 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실 주소는 우리 LH 본사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은 양천구청이나 저희 LH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구청에 검인이 있고요. 구청에 검인받은 설문지가 아닌 것으로 보내주시면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한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하면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만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단독 소유주가 아닌 공동 소유하신 분들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께서는 공동 소유자들께서는 대표자 한 분을 선임을 해주셔서 대표자 한 분이 설문지를 보내주시고
나머지 이제 지분을 공유한 분들께서는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지만 설문조사의 결과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와 설명회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문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반영된 그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